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 구도가 제3 후보의 돌풍으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식품업계에는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긴다는 이른바 무설탕, 저칼로리 바람인데요.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이 7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이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굳어지는 듯했던 판도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선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아주 백중세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약간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는 그런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NBC 방송이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양자 대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6%고 바이든 대통령이 44%로 약간 이제 백중 속에 약간 앞서 있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사실은.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제3 후보로 등장한 이 로버트 주니어 후보가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길 집어넣은 오자 대결로 해봤더니 이 로버트 주니어가 13%를 가져가면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순위가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 뒤바뀌는 이런 숫자가 또 나와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 그래프대로라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흔히 우리가 2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의 판도를 좌우한다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한다는 그 경합주 7곳에서도 7에서 15%, 평균 12, 13%라는 무시할 수 없는 득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경합주 7곳에서 지금 로버트 케네디 2세가 지금 7%에서 1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10%고요. 가장 높게 15%를 기록한 주는 이제 네바다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7%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양자 대결 여론 조사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등 6곳이 트럼프가 바이든을 1%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로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네네. 위스콘신의 경우에는 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자 대결이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같이 넣어서 다자 대결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사 결과가 뒤바뀌는 곳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자 대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지지율 퍼센트가 이제 조금 좁혀진다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앞서는 사람이 이제 뒤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경합을 하는 경합주 7곳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일단은 7%에서 한 1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경합주에서 이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 과연 완주를 하게 될지 아니면 본선까지 가서 정말로 이렇게 다자 대결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다자 대결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좀 추측을 하기가, 결과를 예상하기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우리 총선 결과 생각해 보시면 두 자릿수가 나오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2세는 올해 70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을 누가 되든지 하거든요. 그런 입장이라 상대적으로 젊게 보인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이름에 여러분 보시면 나타나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었던 중부 둘째 큰아버지입니다.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고 또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낸 아버지를 둔 그야말로 미국
최고의 정치 명문가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아시다시피 그 큰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바로 63년에 재임 중 암살 당했죠.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바로 5년 뒤에 역시 또 암살을 당하는 로버트 케네디 1968년이었습니다. 예, 68년에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전 상원 의원이 바로 부친인데, 이 케네디 주니어는 그 정치 명문가 민주당 출신으로서 이렇게 가정을 뒀고 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원래 하버드대 나와서 버지니아 로스쿨 나와서 환경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네. 어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하면서 어떤 그 아동 건강 보호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등 환경에서 적극 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정치 노선은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엄청난 부패 세력이다라고, 나는 이걸 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지지를 모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원인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리고 둘째 큰아버지도 다 민주당의 아주 골수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불리할 거 아니냐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 반대 운동을 주도하면서 공화당 지지층, 그러니까 공화당 보수파들의 환심도 많이 샀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피력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미국 유권자들이 많이 이런 백신에 대한 거부감들을 받고 그래서 안 맞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그 위험성을 호소한 것이 아마도 보수층이지만 민주당 출신의 이 민주당의 정치 명문가 출신의 이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 대해서 좀 호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당의 유불리를 한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우면서 네. 지지층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 2세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 1세, 흔히 바비 케네디라고 합니다. 형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선에 나갔다가 선거 유세 82일 만에 또 암살이 됐습니다. 먼저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1개월 전 온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한 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진상 보고서가 워싱턴 백악관에 제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젊은 대통령이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텍사스주 달라스시를 방문한 1963년 11월 22일에 일어났던 것인데, 고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네 번째로 암살자의 손에 쓰러진 것입니다. 네, 뭐 숱한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뭐 아마 젊은 분들도 많이 아는 사건입니다. 저 흑백 영상 속의 두 번째 차에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어요. 당시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본인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나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정치적 우상이자 롤모델은 바로 고 로버트 케네디다. 이런 말을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롤 모델로 꼽은 사람이 이 로버트 케네디였습니다. 2020년도에 로버트 케네디는 나의 평생의 우상이자 롤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이 로버트 케네디에 대해서 우상으로 꼽은 사람이 또 있는데요. 네. 팀 쿡 애플 CEO, 그리고 또 마이클 샌델 교수도 나의 정치적인 우상이다라면서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표현한 바 그 있습니다. 유명한 명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분도 정치적 우상이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거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런 만큼 일단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기록할 만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본인의 정치적 우상으로 이제 꼽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은 이러한 후광을 받아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그러한 좀 이미지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본인의 이제 롤모델로 꼽는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운명의 장난처럼 그 후손과 같이 대결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평생의 롤모델이자 정치적 우상인데 그 아들이 출마하는 바람에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아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돌풍 어느 쪽에 유리할지 아직 모르죠? 예, 사실은 미 언론도 양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민주당의 명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좀 잠식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에 대한 거부감, 이런 환경운동 이런 것들이 보수적 정서에서 트럼프의 표를 잠식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역시 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런 관측이 나오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녹색당 후보가 제3 후보로 등장해서 역시 이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표를 잠식해 가면서 경합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밀리고 그래서 결국은 참패라기보다 아주 역전패죠. 역전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심지어 2000년에도 보면 그 아들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엘고어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역시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불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관측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공화당 후보 지지층 가운데서 오히려 로버트 케네디에 대한 호감이 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2세 후보의 돌풍, 자금 모금력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죠?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 민주당 경선 계획을 접고 본인은 이제 무소속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6시간 만에 1,1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128만 달러래요, 정확히. 맞습니다. 1,128만 달러를 6시간 만에 모금을 한 건데요. 한 250, 60억 되나요? 그렇죠. 이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이 슈퍼팩 단체에 따르면요. 아무래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좌우 그리고 또 흑인과 백인 또 시골과 도시 그리고 노인과 이 청년을 다 대통합하는 이런 대중 운동에 굉장히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형편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민주당이 형편없다보다 12%나 높게 나왔어요. 또 지지정당이 아예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75%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로버트 케네디가 이번 미국 대선 당락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은 우리가 고령 리스크, 나이 때문에 이제 좀 걱정 많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법 리스크, 각종 형사 소추돼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양 당에 대해서 두 후보 다 싫고 두 당 다 싫다 이런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리티코의 분석 보도에 따르면은 지지 정당이 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수치가 어떤 때는 75% 나오고 압도적이에요. 예, 제3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두 후보 중에 어디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제3당 후보가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63%가 나오는 이런 양상인데요. 특히 이제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자기 지금 민주당이 형편없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46%가 나오고. 근데 공화당이 더 많아요. 예, 공화당을 지지하는 후보 유권자이긴 한데 나 지금 공화당 지금 형편없다고 본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유권자가 58% 나오는 이런 형태로 현재의 양 후보들이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얼마만큼 얻을 것이냐 또 어느 방향으로 얻을 것이냐가 바로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70세, 트럼프 78세, 바이든 81세, 경로당 선거입니다. 자, 한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르면 5월 안에도 첫 유죄 여부에 대한 이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허쉬머니 사건으로 이제 불리는데요. 허쉬가 쉿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에 본인과 성관계 사실을 주장하는 이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에게 본인의 집사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서 13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억 8천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시킨 뒤에 마치 이러한 돈이 쓰인 것에 대해서 법률 비용으로 정당하게 쓰인 것이다라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한 그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입니다. 일종의 횡령이 되나요? 그렇죠. 회사를 상대로 해서는 이제 횡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불거지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고요. 지금 꼬박꼬박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인신 구속도 불사하겠다라는 또 재판장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6주에서 8주 동안 계속 일주일에 나흘 정도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과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르면 5월 중, 만약에 신속 심리가 된다면 5월 중에도 이제 판결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로이터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트럼프의 혐의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한 답변이 6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각, 매우 심각 합쳐서 그렇죠. 64%.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까지도 철회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5월 중에 나온다는 결과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후보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선 사법 리스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때를 맞춘 것처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올 블랙, 온통 검정색 바지 정장을 입고 남편의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게 멜라니아 여사의 의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아무래도 본인의 평소 스타일과 굉장히 다르게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앞둔 그 마지막 주말에 이제 있었던 행사에서는 올 블랙 이 패션을 선보여서 이것에 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의상의 심리학으로 봤을 때 검정색 수트, 그것도 저렇게 정말 칼각으로 딱 떨어지는 저런 수트의 경우에 지금 밑에 안 나오는데 칼바지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칼각.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패션의 심리학상에서 봤을 때 진지함 또는 뭐 파멸, 애도 등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 패션에 대한 분석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처음 받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정에 서는 그 날의 마지막 이제 전 주말이었고요. 사실 평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컬러감도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패션을 선보이는 반면에 전날은 이제 각이 딱 잡혀 있는 올블랙, 그것도 평소에는 치마 정장을 선호하는데 바지 정장을 이제 딱 입고 나와서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물론 진보 성향의 신문이긴 하지만 진지함, 애도, 파멸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습니다. 설마 부인이 뭐 남편 파멸 원하게 하겠습니까? 미국 대선 결과는 항상 우리 안보 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죠. 최근 트럼프 후보도 입장을 좀 바꾼 듯 한미동맹은 내가 대통령이 돼도 불변이란 메시지를 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동맹의 재조정, 그 나토 동맹이라든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을 혼자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재조정을 자꾸 시사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한미 동맹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해체 수준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까지 나오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에 대해서 한미 동맹 자체가 불변하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최근에 그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도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 네버라고 어떤 안심을 시키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일부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수도 있다. 한번 예. 선거인단
5석 이내로 이긴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네, 그러한 뭐 국내에서 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의 승패를 전제하기보다는 누가 되더라도 지금의 한미 동맹은 굳건하되 그러나 많은 부분 한국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을 감당할 것은 감당하되 우리가 구할 것,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더 튼튼한 안보의 기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략적인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기르자. 자강에 좀 더 힘을 써야 된다. 언제까지나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25일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불참했죠. 노연홍 특위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도 각계의 의견차가 많을 것이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쉼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네, 보고 들으신 대로 의료개혁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위원회 60%를 우리에게 배정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죠? 그렇죠. 이 의료개혁 특위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직속 이제 특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의사 단체들, 그러니까 의사들도 일부 이제 배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의사들의 입장인데요. 일단은 60%를 의사 단체에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처럼 이렇게 특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의료개혁 특위의 경우에는요, 4대 과제 중, 의료 4대 과제 중에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제 특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제 이번 의대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역 의료 강화라든지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서 4대 개혁 패키지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의사단체들의 거부 입장, 원점 재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한 주장이 이어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양보를 했습니다. 내후년 의대 정원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제 당초 그 내년서부터 2,000명씩 1만 명 증원해서 이것이 너무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또 조정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증원분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재 이제 여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년 말고 후년도의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단일한 수치를 제시해 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내년은 지금 아까 50%에서 100%의 증원으로 가고 그 후년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절충안의 여지인 것이고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면 내년에는 그냥 가지만 내후년에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보여온 기류 변화를 한번 시간대별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처음 이제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의 이야기가 나온 게 2월 6일이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그때 입시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을 하겠다. 2030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후인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른바
통일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조금 유연적인 태도를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9일에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각 대학별 의대 증원분에서 한 50%에서 100% 범위에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모집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보다 구체화된 사실 유연화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또 그 이후 4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에서 통일안을 낸다면 2026년부터는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점점 이렇게 유연화돼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는 유연하면서 어찌 보면 한 발씩 물러서는 입장인데 의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나오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한편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가 의사정원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논문 공모 방침 이런 걸 밝혔네요. 예,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과연 얼마만한 의사 숫자가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갖춘 논문들을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여기에는 소요 시간이 한 8개월에서 한 1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1년? 예. 자, 정부로서는 오케이. 자, 2026년부터는 뭐 그런 합리적 근거를 갖고 단일안을 아까 가지고 오면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지만 지금 당장 내년도에 적용할 정원 규모는 당장 다음 달 안으로 확정해서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일단 동결로 밀어놓고 하자는 얘기는 사실상 내년에 이거 증원하지 말자라는 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논문 공모하고 뭐 하는데 1년 걸리니까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의대 정원 규모의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의사들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 입장 전혀 변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조건들을 지금 내세우면서 사실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전공의 단체들 경우에는 여전히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와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정부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공의들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협상이 쉽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요,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이 행정명령 취하와 그리고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대화 자리를 이끌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 차와는 굉장히 좀 간극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협의 입장인데요.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공이라는 이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진료를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부 병원은 파산할 위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5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대한민국 경험했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걸까요? 걱정이 큽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맛과 건강을 다 챙기려는 이른바 헬스 플레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라는 설탕과 칼로리를 0에 가깝게 낮춘다는 제로 열풍도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에 많이 관심이 생겼는데 다이어트 식단이라든가 다이어트 식당 이런 데 많이 찾아요. 단맛을 주지만 열량은 그만큼 뺀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네, 건강도 맛도 모두 챙기겠다. 어찌 보면 좀 욕심이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게 바로 이른바 헬스 플레저죠. 네, 헬스 플레저라는 것은요, 건강과 즐거움의 이제 신조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건강도 챙기면서 하지만 먹는 즐거움은 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쫓는 이 MZ 세대들이 굉장히 좀 환호하는 그러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헬스 플레저에 힘입어서 설탕의 수입량이요, 2020년도에 118만 톤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93만 톤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빈자리를 어떤 것이 메꿨나라고 보니까요. 대체당인 에리트리톨이 2020년에는 700톤 정도 수입이 됐는가 하면 이 2023년에는 3,300톤으로요.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4배 넘게.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설탕 대신은 조금 더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뭐 대체당을 좀 한번 즐겨볼까라는 이야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맛은 유지하고 칼로리와 당류만 낮춘 이른바 제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로 콜라 이런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 멋있으면 다 오빠. 뭐 이런 농담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 세상이죠? 그렇죠. 사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료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라든지 소주까지 모두 다 정말 이 제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에서도요 제로 칼로리라고 이렇게 붙인 아이스크림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인기를 소주도 얻고 있고요. 있더라고요. 네, 소주의 경우에도 진로와 롯데칠성 음료에서 경쟁적으로 이 제로 슈거 소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잼도 있고. 네, 잼의 경우에도 사실 라이트 슈거라고 해서 우리가 잼을 만드는데 일정 부분 사용돼야 되는 그러한 설탕이 있지만 이것을 좀 절반 이상으로 좀 줄여보겠다라는 제품도 출시가 되고요. 숙취 해소제도 있어요. 심지어 숙취 해소제를 먹을 때에도 뭔가 건강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로 이 숙취 해소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름 맛이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로 아이스크림이 이제 여름을 앞두고서 제로 아이스크림 열풍도 지금 불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로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이 로고를 내걸고 사실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것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제로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맛을 먹어보면 일반 아이스크림과 맛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좀 제로 아이스크림이 몸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단데 이게 당류가 적다니까 손이 간다는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제로 열풍은 주로 2030 MZ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러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음료수도 많이 먹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설탕이다 보니까 칼로리도 제로고 당류도 안 들어가니까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일반 콜라보다 제로슈거인 음료수 마시면 더 건강하고 더 안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로 제품의 매출 급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제로 그 제품들을 찾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요. 제로 탄산 음료의 경우에 2023년 매출이 무려 1,900억 원, 2,000억 원 가량이 이제 집계가 되고요. 대단하네요.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1년만 해더라도 이 890억 원에 그쳤거든요. 네. 이것이 굉장히 3년, 2년 사이에 빠르게 이제 급성장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맛이 동일하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제로 제품을 즐기는 것이 그래도 좀 살이 덜 찌고 당류를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심리인 것 같고요. 무설탕 제로 칼로리 음료 같은 경우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 시장도 덩달아 크게 성장 중입니다. 성인들 사이에서 또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로 슈가 소주 인기가 대단하다죠?
네, 주류 시장에서도 정말 저당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019년 4월에 출시한 이 진로, 이거 제로슈가 진로가 있는데요. 이 판매를 19억 병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1초에 13병씩 전국에서 팔린대요. 네,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13병이 팔리는 것이고요. 지난해 1월에 사실은 효소 처리 스테비아, 에리스트리톨,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로 소주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당류 함량을 낮추다 보니까요. 당류 함량 100ml당 0g이고요. 알코올 도수의 경우에는 16.5도에서 16도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로 소주가 많은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걸 따라하는 다른 이제 음료들이나 주류들도 사실은 제로를 표방하고 많이 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제로 슈가지만 칼로리는 그대로 있어서 저거 마구 드시면요 살찝니다. 열량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은 알고 오늘 불금인데 술 드시는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설탕을 대체한 이른바 대체당은 1975년 국내 재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당시 모습 직접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탕의 300배 이상이나 단맛을 내는 새로운 감미자원 식물인 스테비아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새마을 지도자 김교석 씨와 배상학 씨에 의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비아 식물은 남미 파라과이 고온지대 야산에서 자라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해서 원산지보다도 성장이 빠르고 재배도 쉽다고 합니다. 이 식물의 잎에 설탕의 300배나 되는 단맛이 함유되어 있어 원당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년 원당을 도입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외화 소비 절약과 감미료 국내 생산, 그리고 농가 고소득 작물로서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49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 대체당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요즘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대체당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인공 감미료. 그러니까 우리가 당류, 설탕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는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스테비아부터 아스파탐, 만니톨, 알룰로스까지 다양하거든요. 각각의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체당인 경우에 설탕의 경우에는 먹으면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되지만 대체당의 경우에는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당이 몸에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당이니까 마음 놓고 많이 하루에 허용 섭취량을 넘겨서 먹게 되면 사실은 이제 혈당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열량은 더 쌓이고 그러면서 또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을 뺀다라는 이제 위안감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제로 제품들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놓고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맛에 오히려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많이 섭취할 때에는 우울증을 유발한다라는 또 이러한 논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잘 검증이 되지 않아서 섭취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대체당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단 음식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이게 오히려 당대사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 단맛을 주지만 열량은 그만큼 뺀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단순히 하나만 대체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건강이 쑥 좋아지거나 이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거잖아요. 네, 바로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로 음료에 대부분 들어간다는 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라는 발표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죠. 네,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쓰여왔고 아미노산계 합성 감미료인데 당도가 설탕의 200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달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이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오리온이라든지 크라운제가에서는 우리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료를 좀 바꿀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인공 감미료로 바꿀지 이 글로벌 펩시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펩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스파탐을 들어가게 함유를 해서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FDA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허용량만 초과해서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대체 물질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끝주제로 가겠습니다. K-패스 발급이 24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은 5월 1일부터입니다. 자, 어떤 장점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24일부터 발급 중이고요. 시행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GTS 이용에게 20% 이상 환급 혜택이 있는데요. 일반층의 경우에는 할인율 20%, 청년층의 경우에는 30%,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3%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교통비 7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요. 일반층의 경우에 14,000원 할인 혜택이 있고요. 청년층의 경우에는 21,000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층이 과연 어느 연령대인가라고 보면요. 만 19세에서 만 34세를 이제 청년층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버스나 지하철, GTX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월 15회 이상을 써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3% 할인이니까요. 굉장히 좀 솔깃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기후동행 카드 홍보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K-패스는 어떻게 다른 거냐? 쉽게 말해 어떤 게 내게 더 유리한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다. 그러니까 내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K-패스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만 내가 국한돼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기후동행카드가 더 장점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K-패스 할인율을 감안하면요. 내가 일반의 경우에 월 77,500원, 청년의 경우에는 108,571원보다 내가 이용 금액이 더 많다라고 하면 기후동행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제 7만 원에 미치지 않는 금액 6만 5천 원을 사용할 경우에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3천 원의 이득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K-패스의 경우에는 20% 할인받은 가격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13,000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7만 원이라는 이 기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만 내가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K-패스 교통카드가 교통비 절약에 더 유리하고요. 광역버스라든지 GTS 이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지역 거주자에게는 굉장히 좀 특화돼서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밑줄 쫙 긋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출퇴근은 K-패스고 서울 생활하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가 강점이 있다. 월 77,500원보다 많이 쓰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끝으로 더 경기 패스, 더는 영어 정관사 더입니다. 24일부터 역시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자와 혜택은 또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더 경기 패스의 경우에는요. 역시 24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K-패스의 경우에는 월 60회 한도를 이제 무제한으로 사실은 이제 확대를 한 것이 더 경기 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 혜택 누릴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비용의 경우에는 한 20% 평균적으로 환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월 15회 이상 사용
사용을 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민에 대해서 또 추가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를 사실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시면은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데요. 집계해 보니까 이 알뜰 교통카드를 쓰던 경기도민 59%가 더 경기 패스로 내가 갈아타겠다라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에서 직장이 있어서 경기도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는 잘 많이 따져보셔야 될 그런 상황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길게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7일 토요일 오전에는 한 주간의 핵심만을 모아 간추린 저희 주간 정책엔 이슈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